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동심리상담사 강의를 담당하게 된 박미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강의로 제1장 아동상담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시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동상담이다라고 했을 때 아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여기서 보면은요,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복지법은요, 0세에서 18세 미만을 아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요, 청소년은 24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해요. 자, 그러다 보면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아동복지법하고 또 청소년복지법 쪽에 청소년기본법하고 조금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동상담에서 말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영유아기와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상담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이 아동 상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동의 성장을 지장을 주는, 아동 성장에 지장을 주는 문제 상황을, 그래서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기에서 아동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발달하는 여러 가지 과정,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로 이렇게 발달하는 여러 과정 중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발달 단계에 따른 과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발달 단계에 따른 과업들 중에 과업이 잘 이수되지 못하거나 이루어지지 못할 때 문제 상황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아동 상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동이 그러다 보면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고, 자, 아이가 태어나는 곳은 가정 안에서 태어나죠. 가정 안에서 태어났을 때 거기에서 하는 기능들을 보면은 사회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사회화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서 사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또는 발달 과정에서 관계가 제대로 원활하지 않는다라든가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위기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아동 상담은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고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도록 돕는 과정이 아동 상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동 상담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종합해서 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보면 언어를 사용하는 직접적인 면담과 더불어 아이들은 언어를 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놀이치료, 모래놀이, 그 다음에 음악치료 또는 미술이라든지 은유적 이야기 이런 다양한 치료적인 매개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동 상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치료적인 관계를 촉진하고 아동의 내적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을 해서 자신의 문제, 아동 자신의 문제를 재구성하도록 도와주고 또는 적절한 대처 방법을 스스로 고안해내도록 돕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 상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동 상담의 독특성이 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성인과 다른 여러 가지 특성들에 근거해서 상담의 원리라든지 접근 방법이 성인과는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 왜냐하면 아동은 발달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소성이 크기도 하고 학령기에 있기도 하고 성인에 비해서 언어적인 능력이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번째 보시면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동기가 부족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6번째 보면은 아동의 행동 문제는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7번째는 부모의 보호와 양육에 의해서 성장이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어서 아동 상담을 해야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아동 상담의 목표는 있는데요. 아동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주 호소를 해결하도록 돕는 거죠. 내담자라고 하는 것은 아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동의 문제에 대한 목표를 세울 때 아동의 목표 4가지의 수준을 말한 글렌다드와 글렌다드의 목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동 상담의 기본적인 목표가 있고요. 부모의 목표, 그 다음에 상담자의 목표, 아동의 목표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볼 텐데요. 아동 상담의 기본적인 목표를 보면 아동이 고통스러운 정서적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한다. 자, 문제가 발생한 것을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고통스러웠던 문제, 발달되지 못했던 것, 문제적인 상황,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아동의 사고라든지 정서 그리고 행동이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동이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목표를 삼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 아동의 자신의 한계와 장점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이것이 또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보시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자, 아이들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생각들을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아동이 상담실 밖 외부 환경에서 편안하게,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또는 가정 또는 학교, 사회 다 있겠죠. 외부 환경 편안하게 해서 그리고 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아동이 발달 단계에 맞게 성장하도록 기회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아야 아동 상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부모의 목표가 있습니다. 아동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아동이 상담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땐 부모들의 목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의 치료를, 부모가 치료를 위해 자녀를 상담소에 데리고 올 때 부모가 설정하게 되는 목표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부모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아동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제 부모의 목표가 됩니다. 뭐 밥을 잘 안 먹는다든지 아이들과 또는 자주 다툰다라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세 번째 상담자의 목표를 보면은 접수 면접을 통해서 얻어진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부모가 말해주는,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말해주는 주호소를 바탕으로 상담자가 가설을 설정하여서 하는 상담의 목표, 이렇게 해서 상담자의 목표가 또 있습니다. 이런 상담자의 목표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동의 목표를 보시면 치료 목표를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의 치료 과정에서 나타내는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치료 기간 동안 나타내는 자료에 근거한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에 기준하여서 그러다 보면 이런 자료 또는 정보 수집을 한 근거들 이런 것들을 근거한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담의 특정 목표는 아동의 목표에 우선권을 주되 동시에 부모의 목표나 상담자의 목표에도 주의하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동 상담의 목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아동 상담의 유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담 대상에 따른 분류 중에 이제 먼저 첫 번째 개인 상담을 볼까요? 그럼 개인 상담에 대한 부분은 상담자와 내담자인 아동이 1대1로 상담을 하는 방법이 이제 개인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라포 형성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개인 상담에서는요. 마주하고 있는 아동하고 상담자 1대1이기 때문에 더 라포 형성, 관계 형성이 용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동 개인의 요구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부모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요인으로서 아동 상담의 효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부모 상담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주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동이 전체적인 것을 다 말하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보는 부모를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부모 상담은 아동 상담 전후에 10분이나 20분 정도 실시를 하고 아동 상담 시간과는 별도로 다른 날에 계획해서 실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아이에 대한 부분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개인 상담이 필요한 아동은 형제와의 경쟁이 심한 아동이라든지 사회 병리적인 아동이라든지 또는 성적 충동이 강한 아동이라든지 지속적인 도벽이 있다라든지 극도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아동이라든지 총체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아동이라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유의 문제 행동들을 보이는 아동은 개인 상담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집단 상담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집단 상담은 다른 아동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비교하여 사회적 기술, 그 안에서 비교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기술을 많이 배울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집단을 구성할 때 아동의 수는 아동들의 성숙도라든지 주의 집중 시간이라든지 또는 집단원과의 성별 구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학령기 이전 아동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혼성, 남녀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것이 좋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 같은 경우는 동성끼리의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내담자들의 병리적인 문제보다는 주로 발달의 문제를 다루거나 생활 과정의 문제를 다루며 대인관계에서의 태도라든지 정서, 의사결정과 가치 문제 등을 주로 다루는 것이 집단 상담이에요. 그래서 집단 상담이 필요한 아동들을 보면 이제 위축된 아동이라든지 미성숙한 아동이라든지 공포 반응을 보이는 아동이라든지 또는 위장된 자질을 가진 아동, 뭐 거짓말을 아주 많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습관 장애를 가진 아동이라든지 품행 장애를 보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 그룹 안에서 다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기술들을 많이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집단 상담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가족 상담이 있어요. 이제 가족 상담은 내담자와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떤가? 그 다음에 역기능적인 가족 체계에 대한 원인을 먼저 두고 여기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아동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아동의 가족 모두가 상담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누구와 사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가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고 가족이 대처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의 원인들이 되어서 이것들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발생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시켜서 변화시켜서 대처기술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가족 상담은 6개월 정도가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상담 기간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 상담 기간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동 문제의 형성 배경,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아이의 행동이 또 이 아이의 문제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빈도라든지 강도 등과 이런 것이 이제 상담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외적인 요인, 가정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왜냐하면은 경제 상황이 열악하면 상담을 오랜 시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담을 받을 때마다 상담료가 지불이 되죠. 그러다 보면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는 부모의 참여 정도는 어떤가? 현대 시대에는 이제 부모들이 거의 당신들이 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적인 참여 정도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정 환경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외적 요인, 그 다음에 내적 요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문제의 정도가 어떤가 아이에 대한, 그 다음에 자아 정도는 어떤가 성격이나 기질이나 연령이 어떤지에 따라서 평가하여서 상담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단기 상담이 있고 두 번째가 장기 상담이 있는데 단기 상담을 보시면 일주일에 1회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1회를 하되 2, 3회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 단기 상담이라 그래서 주로 한 번에 끝내는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5회기 이내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4개월 미만인 경우 이렇게 해서 상담을 끝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아동의 약점보다는 강점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 중심 치료를 강조하는 부분으로 단기 상담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동 변화가 나타나거나 목표에 도달을 하면 상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제 상담을 종결할 때에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서 문제 해결됐을 때 상담을 종결하기도 하지만 해결되지 못했는데도 종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 다음 차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장기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담의 회기가 15회기 이상인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이때는 비용이나 상담 기간이 내담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경제 상황이라든지 참여 정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상담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큰 2번으로 상담, 아동 상담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아동 상담에서 다루는 문제의 범위는 발달에 있어서 부적응이나 문제 행동부터 그 다음에 임상적인 장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 상담에서 다루는 문제의 범위는 첫 번째 이제 생활 지도가 있고 상담이 있고 심리 치료가 있어요. 이 용어 정리를 먼저 해보면 생활 지도다. 이런 것은 주로 교육 장면에서 정상적인 대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도 활동,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 상담은 문제를 가진 보다 소수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과제 해결, 그 다음에 적응을 돕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상담이라고 하겠죠. 그럼 이제 심리치료는 신경증이라든지 정신장애 같은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상담의 방향이 성장지향적이고 예방지향적인 차원으로 나감에 따라서 심리치료와 이제 차별화되었어요. 전에는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상담에 대한 이런 접근들이라든지 용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참가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받았을 때 효과적인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상담소를 찾아가고 상담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서 심리치료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면 이제 심리치료까지 가는 이런 부분으로 아동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생활 지도라고 하는 것은 정보나 조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죠. 그다음에 이제 생활 상담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제 행동, 태도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심리 치료다 그러면 성격 장애, 이제 정신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리치료와 상담을 구분하는 입장을 이제 홍경자 학자가 이제 말해놓은 걸 보시면요. 심리치료다 그러면 의학의 근거를 준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정신건강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질병 요소의 제거에 집중을 해서 치중을 하고 심층적인 원인 제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심리치료다. 상담은 여러 분야의 학문이 통합되어서 독자적인 학문 형태를 갖춘 분야로 개인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계 형성이라든지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담자의 힘, 강점,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북돋워주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기의 주요 문제에 대한 이제 아동의 문제 영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아동의 문제 영역에서 아동기의 주요 문제는 아동의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동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 발달적인 기준, 사회 문화적인 규범, 그 다음에 아동 행동의 이상성, 그 다음에 주위의 평가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발달적인 기준을 먼저 보시면 아이가 신체가 자라고 또는 여기에서 인지, 언어, 사회, 정서 이런 각 발달 영역별로 아동의 평균적인 발달 특성을 연령별로 제시한 것들이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개별 아동의 발달이 빠른지 느린지, 그 다음에 지체가 심한지 아닌지 비교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이런 발달하고 있는 발달 특성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가면 괜찮은데 평균 이하가 된다라든지 너무 빠르다라든지 이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 행동들이 이제 아동 상담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사회의 문화적인 교범에서 봤을 때 각 사회의 오래된 관습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계층이나 또는 사회라든지 국가에 따라서 상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사회 문화적인 규범에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양상들이 이제 아이들이 큰 영향을 받아서 많은 문제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신체나 인지, 언어, 아동 행동의 이상성에 대한 부분, 아동 행동에 대한 부분의 이상성을 보면 아동의 연령을 평가 기준으로 해서 특정 행동의 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또는 지속성에 의해서 이제 평가가 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든지 신체 행동이 뭐 발달 단계가 떨어진다든지 너무 과잉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주위의 평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매우 주관적일 수는 있으나 주변 사람들이 문제 행동이라고 느낀다고 하면 전문가의 개입이 늦어지지 않도록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주위의 평가. 아, 당신 아들이 좀 아면 이 아이가 문제 행동이 있는 것 같아. 약간 발달 단계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주위의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교육적 또는 발달적 장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키트의 헬핑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자리만 따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건강 문제 또는 정서 문제 또 러닝이라고 해서 학습 문제 또 여기에 또 보면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대인관계 문제 이미지라고 해서 심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알고자 하는 욕구라든지 활동이나 행동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나타나는 주의 문제에 대한 범위들이 아동들의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핸더슨과 톰프슨의 5가지 아동의 주의 문제 범위를 또다시 보면 대인 간의 갈등 문제, 개인 내적 갈등, 자기 자신과의 갈등 또는 자신에 대한 정보 부족의 문제라든지 환경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든지 기술 부족으로 인한 문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주의 문제 범위로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아동의 문제 영역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심리장애 유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주로 보는데 전통적인 접근에서 보면 이제 정신병 내 유무에 따라서 아동을 분류하는 분류적인 접근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 분류 또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말하고 있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DSM-5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대표적인 변경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이 아동에 대한 심리 장애의 유무를 밝혀줄 수 있는 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진단표들을 갖다가 해놓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스펙트럼 질환으로 연속 상상해 두었던 것을 같은 질환이라도 심각성의 정도로 구분을 했던 것이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진단명을 가졌던 장애들도 이 스펙트럼 상의 유사한 진행 과정을 공유를 했던 것을 질환을 더욱 풍성하게 볼 수 있도록 이제 폭을 더 넓혀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풍성하고 세분화된 진단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발달에 따른 같은 연령대라도 개별 차이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풍성하고 세분화된 진단이 가능하게 돼서 이런 것들로 지금 이제 많이 아이들 상담에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심리장애 유형이 첫 번째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상당히 많은 유의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상담소에 오는 많은 아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매우 활동적이고 충동적이며 산만하다. 그 다음에 대부분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을 모두 보이며 과잉 활동은 성장하면서 점차 덜 문제시가 되고는 있더라. 그 다음에 과잉 활동 또는 충동, 우세형 또는 주의력 결핍 우세형,
복합형.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달리 분류되지 않는 주의력 가입 혈통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품행장애. 그 다음에 적대적인 반항장애라고 또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부모나 법규라든지 타인의 권리 또는 감정에 거의 전혀 존경을 표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지속적인 신체적인 언어적인 공격성을 지닌 다양하고 반복적인 나쁜 행실을 하더라. 그 다음에 타인의 소유물을 훔치거나 파괴시키거나 또는 사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또는 교묘한 조작을 하거나 규칙이나 법규를 위반하더라. 그 다음에 소아기의 발병형이 있고 청소년기의 발병형이 있고 기토 분류되지 않는 발병형의 품행장애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또 여기서 세 번째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또 하게 있는데요. 자폐 장애와 아스퍼거 장애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적인 단서나 사회적인 관계를 이해를 하고 반응하는 태생적이고 자동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장애라고 할 수가 있죠. 분리불안장애, 애착 대상과 분리되고 혼자 남는 것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되는 분리불안장애를 말하고요. 지적발달장애는 이제 지능검사나 적응 기능검사에서 낮은 점수, IQ가 이제 70점 이하를 말하겠어요. 경도, 중등도, 고도, 최고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류가 되어지는데 지적발달장애를 또 볼 수가 있고, 특정 학습장애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읽기장애, 수학장애, 쓰기장애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읽고 이해하고 읽는 속도나 정확도에서 특수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수학장애가 있거나 산술, 숫자 또는 신호 베끼기나 또는 인식하는 데 대해서 특수한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애가 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문법이나 문장 구조나 조직에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라든지 했을 때, 그 다음에 기타 분류되지 않는 학습 장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것들이 또 아동기 심리장애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이제 또 이제 먹이기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식증이라 그래서 소화가 비영양성의 물질, 그래서 흙이라든지 페인트 등을 지속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손에 잡히는 것들이 거의 입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분류되지 않는. 근데 이제 소화라고 했을 때 처음에 태어나서 이것이 인식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장애가 있어서 이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발달이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되새김장애라 해서 음식을 단순히 삼키지 않고 반복적으로 개어낸다. 그래서 다시 씹은 뒤에 뱉거나 또는 삼키거나 또는 이런 것이 영아 또는 높은 연령대의 지능이 낮은 소아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장애가 있다라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배설장애에 대한 부분은 유분증이라 그래서 배변 훈련이 되었을 때 충분한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속옷 또는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변을 본다라든지, 또는 유뇨증이라 그래서 배변 훈련이 충분히 되었을 연령임에도 야간에 침구에 또는 주간에 속옷을 반복적으로 노관에서 소변을 본다라든지 하는 것을 이제 또 여기에 유뇨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동기 심리장애 유형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중다변적인 통계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장애와 일치하는 증상이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정도에 따라 아동을 평가하는 차원적인 접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적인 접근은 정상과 정신병리를 연속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의 수가 심리장애의 심각성을 나타낸다는 생각에서 기초를 했고요. 정신장애를 임상자료보다는 정상범주에서 통계적인 이탈로 봤다. 그래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위험 집단 선별에는 유용을 하나 개별 사례를 진단하기에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써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우리가 상담사들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아동 상담에 임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아동 상담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